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 다른 주택들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서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또 올바른 거죠. 그러면 서울이 재개발됐을 때 유망한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서울이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좋아지겠죠.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요. 그 유망 지역이 있는 거예요. 서울을 보면 어느 지역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고 있나요? 강남구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고 있죠. 원래 강남구라면 어떤가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3구로 불렸죠. 강남 3구는 어딘가요? 서울 지도로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죠. 이 세 구를 강남 3구라고 불렀죠. 그런데 최근에는 강남 3구라고 안 부르죠.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강남 4구라고 부르죠. 강남 4구는 뭔가요? 어딘가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그대로죠. 거기에다가 강동구가 첨가됐죠. 확장됐어요. 강남구가. 그래요.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를 벗어나게 되죠. 성남시의 분당이나 판교도 선호되죠. 왜 그런가요? 강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쪽이죠. 그래요. 하남시도 최근에 선호되고 있죠. 왜 그런가요? 강남과 인접하고 있죠. 동쪽으로 인접하고 있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울시가 개발이 되면 강남구와 인접한 지역이 뜨겠죠. 강남구가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볼까요? 원래는 강남 3구였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러다가 확장이 된 거죠.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럼 강남 5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에서 동쪽으로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죠. 그러면 위로 가야 되죠. 강을 지나야 되죠. 강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남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옆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강남하고 붙어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동작구죠. 동작구와 그래요. 동작구예요. 동작구가 강남과 붙어있고 서울의 어떤 중심에 있죠. 교통도 괜찮죠. 그래요. 동작구가 될 수가 있어요. 개발이 되면. 뭐 당장은 아니겠죠. 향후 미래를 가리키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미래도 아니겠죠. 그래요. 강남이 확장이 되면 더 이상 동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뭐가 생기겠나요? 강남 5구가 생기겠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시 전체가 개발이 되면 동작구가 유망하겠죠. 그래서 동작구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좀 미래를 보고 재개발 지역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 동작구 아파트 가격을 보면 신축하고 구축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나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가 있죠.
그래요. 59제곱미터가 13억 2,800만 원 해요. 싸지가 않죠. 84제곱미터는 15억 5천만 원 해요. 그래요. 2018년에 준공됐어요. 최근이죠. 2012년에 준공된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를 보니까 59제곱미터 전용 59제곱미터는 25평이죠. 8월달에 11억 9,8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8월달에 14억원에 거래됐어요. 15층이 14억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신축은 싸지가 않아요. 신축인데도 가격 차가 많이 나죠.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보다 더 가격이 비싸죠. 좀 더 최근에 지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 6년 정도 늦게 지어졌죠.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가. 또 위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위치가 이수역 쪽이 더 가깝죠, 강남에. 그리고 교통편이 보니까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는 더 나아요. 4호선 7호선이 다니죠, 지하철역.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숭실역 7호선이 있죠. 7호선 근처에 있죠. 그래, 교통이 좀 더 좋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은 너무 가격이 비쌀 수 있죠. 그럼 좀 구축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축. 보니까 구축에는 사당 우성과 신동화가 있어요. 둘 다 1993년에 준공이 됐어요. 둘 다 한 1000세대 가까이 돼요. 25평형 59제곱미터를 보니까 7월달에 9억 3,75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7월달에 11억원에 거래됐어요. 8월달에 거래된 건 없더라고요. 좀 올랐을 수 있겠죠. 신동아 4차도 보니까 59제곱미터가 한 9억 3,750만원에 거래됐어요. 같은 동네에 있어요. 84제곱미터는 한 11억원 해요. 그래요. 구축보다 많이 싸죠. 신축보다 구축이 좀 많이 싸죠. 같은 25평형인데도 한 2, 3억 싸요. 괜찮죠. 구축이라서 항상 구축인 건 아니죠. 1993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30년 거의 다 됐죠. 한 40년 가까이 되면 재개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한 10년 살다 보면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자꾸 재개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동작구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강남 5구로 인식이 되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한 30평이 지금 시세로 한 25억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한 동작구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이 비슷하면. 물론 이제 여기는 전제가 있죠. 서울시가 재개발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재개발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은 뭔가요? 오래된 아파트를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새 아파트 단지로 만들 수 있겠죠. 또 낙후된 지역의 주택들을 새 아파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신규 주택들이 많이 보급되겠죠. 신규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런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요.
낙후된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은 새 아파트에 비해서 어떨까요? 같은 면적이라면 저렴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채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죠. 재개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싼 아파트를 지니게 되겠죠. 그래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아파트와 이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거죠. 싼 주택이 비싼 주택이 되는 거죠. 새 아파트를 얻으면서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나 낙후된 지역의 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요? 할 필요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낙후된 지역이 1000명이 있어요. 그럼 오래된 아파트일 수도 있고 낙후된 지역의 주택일 수도 있겠죠. 1000명이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스스로 안 지으니까 건설사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공짜로 안 지어진다 했죠. 그럼 한 채 짓는데 비용이 1억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명이니까 1000채가 필요하겠죠. 근데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뭐 용적률도 있고, 뭐 건폐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고도의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1200채를 지을 수 있다 할게요. 1200채 지어서 건설사에 200채를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할게요. 한 채 짓는데 1억 원이 드니까 1200채를 지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1200원의 비용이 들겠죠. 200채 아파트를 건설사에 주니까, 제공하니까, 건설사가 1000억 원은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하지만 200억 원을 회수를 못하니까 200억 원을 청구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려는 이들을 가리켜서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 조합에 비용을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건설사가 수익 없이 해주려고 할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겠죠, 건설사도. 건설사의 수익은 통상 비용에서 20%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1200억 원을 투입을 했으니까 240억 원의 수익을 내야 되겠죠, 건설사도. 그럼 총 얼마 청구하게 되나요? 1000억 원은 아파트를 팔아서 회수하니까 440억 원을 청구하겠죠. 이걸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4,4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 명당 얼마의 수익이 남나요? 원래 집은 2억 5천만 원 하니까 비용을 합치면 되죠. 그러면 2억 9,400만 원이 되죠. 그럼 5억 원에서 2억 9,400만 원을 빼면 2억 600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죠. 1인당. 이거를 이걸로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2억 600만 원에 2억 9,400만 원을 나누면 되죠. 그럼 70.07%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수익의 20%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로소득은 안 돼. 나쁜 짓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의 20%를 부과한다고 가정할게요. 세금으로. 수익이 2억 600만 원이니까 2억 600만 원이 20%가 세금이 되죠. 그러면 4,120만 원이 세금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조합원이 1인당 마련해야 할 현금은 얼마인가요? 건설사에 지불해야 될 4,400만 원과 4,120만 원을 합치면 8,520만 원이 되죠. 그래요.
또 세후 수익도 감소하겠죠. 당연히 감소하겠죠. 세후 수익은 1억 6,480만 원이 돼요. 수익률이 대폭 떨어지죠. 56.05% 돼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진 이가 8,520만 원을 이렇게 지불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4,300만 원을 동원하기도 어려운데 8,520만 원을 준비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이 잘 될까요?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그런 거죠. 이익이 많이 나면 그냥 이익을 뺏겠다는 거죠. 그래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에 도입된 거죠.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달에 시행됐다고 하죠.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5년간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5년 동안은 유예됐으니까 제한이 없었죠. 5년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과 2020년 사이에서는 공급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죠.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랬으면 주택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겠죠. 주택도 많이 보급되고 이런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건축 쪽에 제한이 있었죠.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주택이 많이 보급됐겠죠. 잘 보세요.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누가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가 있었죠. 2008년부터 집값이 안정이 됐죠.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정부 때는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런 때 모든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재건축도 풀고 또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했죠. 집을 못 사게 했죠. 그런 것도 다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인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개발을 하고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했죠? 가격 상승 시기와 개발 시기가 일치한 시기가 있었죠. 장기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안정됐을 때 주택을 보급을 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사면 올라갈까요?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늘어나죠. 그럼 임대료가 안정이 되죠. 그래요. 부동산 가격, 균형 가격은 연이자율과 임대료가 결정하죠. 임대료가 안정이 되니까 연이자율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모든 규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급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소유자들한테 아파트를 많이 보급하고 그래요. 다주택자들한테도 많이 보급해서 임대시장을 안정시켰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할 때가 잘했지 대통령 때는 마찬가지인 거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로 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명박 정부 사람들도 그랬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발하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급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공급을 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모든 규제를 다 풀었겠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100채를 더 짓게 하고 50채를 아파트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달라 하면 다 안 할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은 해야 되겠고 좀 뺏고 싶은 거예요. 50채를 아파트로 달라고 해요. 그러면 50채는 일단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조합원들에게. 그럼 250억 원의 이익이 생겨요. 그럼 1인당 얼마? 1인당 2,500만원씩 추가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1인당 수익은 2억 3,100만 원이 돼요. 그럼 수익률은 78.57%가 되죠. 그런데 정부가 공공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50채는 또 뭐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분양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공주택 싫어하죠.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절대 5억 원에 거래할 수가 없다. 5억 원 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그 정도 예측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지 않으면 78.57% 되니까 이익이 더 크죠. 70.07%보다 얼마가 더 큰가요? 한 8%더 크죠. 근데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5% 하락 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요. 전혀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손실이 나죠. 수익률이 61.56% 돼버려요. 70%에서 8%가 하락해버리죠.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재건축 조합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면서 그랬죠. 용적률도 올리면서 이익을 좀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공공주택을 하겠다 한 거죠. 그래요.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3개 지역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여 곳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요. 근데 어떤가요?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재건축 현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다. 제일 쉬운 게 뭔가요? 공공재건축이겠죠. 그렇죠. 재개발보단 재건축이 쉬운 거예요. 낡은 아파트들을 허물어서 새 아파트 지으면 간단하게 지어지겠죠. 근데 어떤가요? 공공재건축 참여사를 밝힌 사업장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래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100채를 더 짓게 하고 수익을 소유권자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억 원이 남죠. 1인당 5천만 원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1인당 총 수익이 2억 5,800만 원이 되죠. 수익률이 88%가 돼요. 그래요.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으면 5천만 원 현금 지급을 받죠. 비용 4,200만 원이라 했죠. 비용을 지불하고도 800만 원이 남죠. 그래요. 따로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이 되게 쉬워지겠죠. 별도 현금 마련하려면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공공주택이 아니까 주택가격 고려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시장 기능 작동의 필수적인 조건이 뭘까요?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토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유재산을 뺏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개발될 만큼 이익이 생겨도 정부가 돈을 뺏겠다 하면 시장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들은
10년간 시장 기능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재개발이 안 된 거죠. 10년 동안.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게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주택가격 1억이 상승할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건설사 판매 시 1200억 원, 총 비용 1200원이죠. 1200원이죠. 근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주택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총 비용이 1200원인데 건설사가 팔면 1200원 얻죠. 그 총 비용은 마련되죠. 아파트를 팔아서. 그러면 이제 이익만 청구하면 되겠죠. 그 1인당 2,400만원만 부과하게 되죠. 그럼 1인당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1억 올랐으니까 6억원 마이너스 2억 7,400만원 하면 되죠. 2억 5천만원에서 이제 비용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1인당 수익률이 118%가 돼요. 그래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를 5억이 팔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그런 거죠. 1인당 수익률이 대폭 감소하죠. 70%로 감소해버리죠. 분양 그러니까 조합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안 하겠죠. 3억 2,600만원에 벌 수 있는데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2억 600만원 밖에 못 얻죠. 안 할라 한다고요. 볼게요. 9월 들어 둘째 주에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에 몰렸던 서울 지역에서 예정된 청약 접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접수한 곳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주택 가격이 5억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4, 5년 전에 5억 하던 집이 지금 10억 하고 있죠. 5억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비용은 1200원 그대로죠. 건설사 수익 240억 원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1440억 원인데 144채를 팔면 그래요. 다 해결되죠. 추가 수익 56채가 남죠. 560억 원이 남죠. 그래요. 1인당 수익이 얼마가 되나요? 5,600만원 더하고 또 5억 원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은 그러니까 10억 원에다가 5,600만원 더하고 원래 주택가격 2억 5천만원 빼면 되겠죠. 그러면 1인당 수익률이 322%가 되겠죠. 그래요. 그냥 5억 할 때 개발했으면 어떤가요? 5억일 때 개발했으면 2억 600만원을 벌죠. 거기에다가 가격이 상승했다 치더라도 그럼 7억 600만원을 벌겠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해서 개발하면 8억 600만원 벌죠. 그래요. 이익이 더 커졌죠. 주택 보유자는 개발 안 함으로써.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가격이 쌀 때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5억의 집을 공급했겠죠. 또 우리 가정에 따르면 200명이 또 5억의 집을 구매하죠. 또 그 사람들이 집도 2배로 오를 거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니까.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죠. 집도 공급받고 주택 환경도 개선되고. 피해자가 있나요? 피해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쌀 때 개발을 하면 주택도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